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각각 27%와 13%씩 올렸습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한국형 트럼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은 신념이라고 강조했고 이 전 대표는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택배를 받으려고 문을 연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5차례 발사했습니다. 훔친 차량으로 서울 도심을 질주한 중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차량에 경찰관이 매달렸지만 1km나 도주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뉴스입니다. 신종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백신 가격을 최대 27%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들여올 물량은 기존 가격으로 받지만 내년에 들여올 백신은 가격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2023년까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1회분 가격은 21,000원에서 26,700원으로 약 27%, 모더나는 26,000원에서 29,400원으로 13% 올랐습니다. 예상된 수준이었고요. 그렇지만 세계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부는 올해 도입되는 화이자 6,600만 회분, 모더나 4,000만 회분의 가격은 인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인 약 5천만 회분부터는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5천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도입하는 선급금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가격은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데 나라별로 다릅니다. 방역 당국은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려면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현재 식약처 승인을 받아 임상이 진행 중인 국산 백신은 10개 제품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백신을 올해만 맞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가격과 수급 상황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곧 2억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은 3차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감염 우려 속 봉쇄령 해제를 감행한 영국이 다음 달 초 3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는 사람들은 50대 이상 성인과 면역 취약자 3,200만 명. 텔레그래프는 교차 접종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율은 크게 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이 늘어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국 정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에 백신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12월 초까지 3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접종 중인 이스라엘. 2차 접종 5개월이 지나 또 맞게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닐까 염려부터 합니다. אני באתי לעשות חיסון קורונה, חיסון שלישי, ואני מקווה שזה יעזור, ושלא יהיה חיסון רביעי. 이스라엘로 시작된 부스터샷은 유럽 전역으로 이어져 백신 1등국인 스페인을 비롯해 독일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차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내년부터 3차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더딘 나라들에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는 만큼 선진국들의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 종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도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확진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던 기간에 비하면 전파 속도가 3배나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는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 1명이 지난달 확진된 이후 오늘까지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6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완료하고 난 다음 14일이 지났을 때 확진됐을 때를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6명이 돌파 감염으로 보이고요.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과 치료 시 접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전파 속도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 10만 명을 넘은 건 올해 3월 25일로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20만 명까지는 넉 달여 만에 도달해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3배 빨라진 건데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의 전파 속도는 빨라졌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백신 접종 속도는 못 쫓아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추월당했고 실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반년 동안 1차 37.9%, 접종 완료율 13.9%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세계 평균인 14.7%에도 못 미칩니다. 방역당국은 60세부터 74세까지 백신 미접종자 12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접종 예약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들은 8주 간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코로나 병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까지 하고 있는 대전, 충청 지역의 병상 고갈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대전의 중증 환자 병상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번화가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3시에 장사를 마친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이후 손님이 점점 줄어 저녁 장사를 접기로 한 겁니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열어놓으면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는 사람도 짐 빠지고 열어놓으면 손해니까. 4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째지만 코로나19 감소세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대전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73명.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포화 직전입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은 50% 후반대지만 충청권과 대전은 모두 86%를 넘어 전국 1, 2위입니다. 대전 충청권의 생활치료센터는 단 2곳으로 수용 여력은 280여 명에 그칩니다. 대전의 경우 4차 대유행기 이후 벌써 520명 넘는 확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확진자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충청권 외 전북이나 경북 이쪽까지 해서 저희들 협조받아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더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대전의 전담 병상은 완전히 고갈돼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전체 변이 바이러스 중 86%가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대전 충청권의 병상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에 맞춰서 현직 단체장의 이점도 활용한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하위 88% 국민에게만 주기로 한 여야 합의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무시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한국형 트럼프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상위 12%까지 포함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이낙연 전 대표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 그렇게 합의했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낙연 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은 이 지사가 한국형 트럼프가 돼서야 되겠느냐며 트럼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지급은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중앙정부가 정한 거와 왜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하지 말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분도로 이익 보는 쪽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정치인들 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으니까 그 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나도 힘을 보태겠다. 당 선관위가 SNS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한 경기도 교통연구원 직원 진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는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을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편파적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이 지사 측은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하루 종일 입당 신고식을 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처음 만나 대선 배터리 스티커를 함께 채웠고 경쟁 후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관까지 10시간 넘게 국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처음 국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침 7시 30분 초선 의원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정치적 어떤 행동과 목표를 같이 하는 이제 당원이 되니까 진짜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아주 고가의 무슨 이런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다 웬만한 거는 이게 생필품인데 생필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은 아니죠. 입당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는 간단한 입당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분에게 정말 안락한 경험, 그리고 안전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당과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 벽면 배터리 그림에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대선 주자를 영입할 때마다 한 칸씩 채우겠다던 배터리가 윤 전 총장 입당으로 완성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당 사무처와 보좌관 협의회를 찾아 한 명 한 명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의원들이 있는 의원회관에는 6시간 정도 머물며 인사를 했습니다. 당내 경성 경쟁자인 김태호, 하태경, 윤희숙 의원과도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 전화 통화만 하고 이렇게 실물로 오늘 처음 뵀는데 완전히 영화 배우보다 더 미남이시네요. 실제로 더 미남이시네. 윤 전 총장은 내일 서울 지역 당협에서 주최하는 국민의힘 입당 독려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입당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빠르지만 출마 선언이 늦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경제 인사들을 영입하고 안보 행보도 했는데요. 후원회장은 최 전 원장이 50년 지기 친구가 맡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우리 김정혁 본부장하고 좀 상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앙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김종혁 언론정책총괄본부장은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국민과 만나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떤 분께서는 지금 그 약속을 전혀 안 지키셨잖아요. 근데 저희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빈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언론 특보단 9명 가운데 4명은 2030 세대입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서 16강에 들었던 취업준비생 백지원 씨, 장천 변호사 등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경제 분야 자문을 맡을 전문가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원회장은 최 전 원장의 50년 지기 친구 강명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저도 그걸 돕고 싶습니다. 최 전 원장은 전직 합참 의장 등 예비역 군 장성들과도 만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면서 오늘 국민의힘의 통합 배터리는 꽉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통합 대상이 있죠. 바로 국민의당인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를 합당 시한으로 정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고 압박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마이너스 통합은 안 된다며 계속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당 논의에 나서라며 국민의당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거스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합당을 하되 국민의힘 당명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외연 확대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도 정당 하나를 없애버리는 마이너스 통합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 통합이 아니라 당명 변경 등을 통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 이번 주까지가 합당 논의 시한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오늘 안 대표가 이 신경전에 가세한 겁니다. 4월 재보궐 당시 야권 대통합을 결의한 두 당은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당명 변경과 대선 후보 선출 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노원병에서 맞붙었던 사이입니다.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계동 곰인지 아니면 지금 호남 지역에 관심이 있는 곰인지.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재보궐 당시에는 당대표와 후보로 만나 공천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 순간마다 대립한 전력이 있어 합당 논의가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대통령 발언 같은데요. 뭐가 가장 낫다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치명률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K 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 27일째 지금 매일 2,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확진자가 이런 비상 상황인 걸 감안하면 자랑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더디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잖아요. 오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이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앞선 나라도 또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더디다는 비판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과도한 불안을 막아야 하는 게 대통령 역할이지만 또 이 메시지 혼선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희망론 뒤에는 섣불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방역 관련 질문하실 분만 그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지난주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까지 보름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면서 다행이다, 충분하다라는 말은 국민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정식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식품 단속을 예로 들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취지인데, 하지만 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당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여권 대선 주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위험한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면서 평소 철학이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안 그래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이 된 이상 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이 사이다 발언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말에 조심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무대 위로 올라선 거겠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자마자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번 달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는 분위기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통신선 재개에도 북한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대남 총괄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선택의 공을 우리 정부에 돌렸지만 통일부와 국방부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청와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일정 연기 주장도 나왔지만 송영길 대표는 방어적 훈련일 뿐이라며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강행될 경우 북한 반발 가능성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화성 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듯한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만큼 합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1인당 25만 원, 88%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현금성 혜택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쓸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동네 상가나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또 학원 등 교육시설, 미용실과 병원, 약국 등에선 쓸 수 있지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 골프장, 복권방 등에선 쓸 수 없고 지원금으로 보험료나 세금, 통신요금을 내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코로나 집콕 시대를 맞아 지원금으로 배달 앱 결제는 할 수 있지만 따질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앱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 대신 현장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시킨 곳은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여야 하고 배달기사 역시 배달 플랫폼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본사 소재지가 사용 여부를 가릅니다. 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서울에 있고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울 시민은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서울 외 주민은 집 옆에 매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8월 중 사용처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들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출액 증명이 문제인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정우 씨. 코로나로 매출이 70% 넘게 떨어졌는데도 다른 가게들이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이제 반기별로 계산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는 1년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국세청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자료만 보고 이제 저희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단위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다 보니 반기별 매출 비교가 힘듭니다. 2019년 하반기 가게를 개업한 경우라면 2020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 지급에서 탈락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간이 과세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매출 증빙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현금 영수증으로 반기 비교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한 그릇도 카드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만 5만 9천여 건. 이들은 이의 신청 기간 연장과 단위 과세자의 반기 매출 증빙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는 단위 과세자에 대해서도 반기 매출 비교가 가능토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세금 폭탄 압박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자 정부가 더 강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집을 오래 갖고 있다 팔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내년 말까지 집을 안 팔면 이 혜택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부담 때문에 결국 시장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세금 부담에 올 상반기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5,678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대단지임에도 양도세 중과 전인 5월까지 거래는 단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 매물 홍수가 아닌 가뭄이 이어지자 정부 여당은 다시 양도소득세를 옥죄며 다주택자 팔비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이 집마저 나중에 판다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만큼 양도세를 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해당 주택을 몇십 년 갖고 있었어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할 방침입니다. 기존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내년까지 빨리 집을 처분하란 압박인 셈입니다. 아무리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앞으로는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대폭 줄어듭니다. 또 양도세 감면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버티기는 더 강해지고 매물도 쏙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은 똘똘한 채로 더 갈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집을 내걸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같은 음식점인데 배달 앱별로 음식값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팩트맨도 두 가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같은 음식점 족발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같은 족발집에서 시켰지만 가격 차이가 어떤 앱에서 시키느냐에 따라서 2,000원 났습니다. 용기나 포장, 음식 내용물은 똑같고 배달에 걸린 시간만 달랐는데요. 2,000원 더 주고 주문한 음식이 오히려 3분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까 똑같은 음식점에서 배달 앱에 따라 상호와 가격을 다르게 등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배달 앱에서 가게 이름도 짜장면 가격도 다른 중국 음식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와 점포 위치는 같았는데요. 업주들은 배달 앱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식당, 같은 음식인데 다른 값을 치러야 하니까 괜히 손해본 기분도 듭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상호인 것처럼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 기만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앱에 따라서 상호를 다르게 등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행법상 배달 앱에선 음식점 정보를 정확히 등록시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을 하고 있는 배달에 관한 법은 기본정보 의무 자체가 특례가 돼 있거든요. 현재는 배달 앱 측이 동일 가격을 적용해달라고 음식점에 요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기술 덕분에 편해진 주문. 하지만 손해보지 않으려면 주문 전에 꼼꼼한 비교와 확인이 필수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차를 훔쳐 달아나면서 이 자동차 썬루프에 경차를 매달고 질주한 차량. 잡고 보니 운전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건널목 앞에 서 있는 택시 뒤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승용차를 뒤따라온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당겨보지만 잠겨 있습니다. 경찰관은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출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3단봉을 꺼내 승용차 앞유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지나던 행인도 차량을 붙잡고 경찰관을 돕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합세해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자를 끌어냅니다.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도망치려던 운전자도 결국 끌려 나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중학교 1학년생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차량 앞을 막는 경찰관을 썬루프에 매단 채 약 1km를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무섭긴 했는데요. 멈출 거다 이 생각은 계속 있었고 멈추면 꼭 검거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10대들이 검거될 때 몰고 있던 차량은 앞서 이 음식점 주차장에서 새벽에 훔친 승용차였습니다. 검거에는 시민의 신고가 도움이 됐습니다. 길 걷다가 그냥 어린 친구들이 담배 피면서 차에 타길래 그냥 그래갖고 좀 의심스러워갖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고 1명은 머리에 상처가 나 꿰매야 했습니다. 경찰은 중학생들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인 척하다 강도로 돌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 왔다고 해서 현관문을 열자 가스총을 쐈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사는 남성 집에 침입한 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인터폰으로 택배기사라고 말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는 전기 충격기를 써서 제압하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이용했던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는 물론 테이프까지 놔둔 채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112 신고 10여 분 만에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은 남성을 체포했고 남성은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 마스크 쓰고 있고 검거된 남성은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흘 전부터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헤로인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는데요. 지금도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 남성이 총책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역 화장실에서 모자 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던 노란 자루를 열자
흰색 가루가 가득합니다. 가루의 정체는 헤로인 1.2kg.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시가로는 4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이 마약 운반책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헤로인은 아편을 정제해 만드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데 경찰 수사에서 1kg이 넘는 밀반입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마약 조직은 라오스에서 국제특송 우편으로 헤로인을 들여왔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전수 검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 건축용 실리콘 통에 담아 국내로 붙인 겁니다. 운반책들은 대포폰을 쓰거나 배송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마약 조직의 총책은 60대 한국인 남성.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라오스에 있는 헤로인의 배송 날짜와 판매 계획 등을 일당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교도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파악 중입니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운반책과 유통책들에게 연락과 지시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오늘 비구름은 충청 이남과 강원 등지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장우산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적은 비만 내렸는데요. 일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주로 강원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불안정까지 더해져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겠고요. 호남에 8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도 예보돼 있습니다. 당분간 우산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스톱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도쿄의 날씨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잦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